어둠이 짙게 깔린 강원도의 한적한 국도, 고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새하얀 눈발을 비추며 깊은 숲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 박서연 여사의 차가운 옆모습과 그녀의 발치에서 불안한 듯 낑낑거리는 늙은 진돗개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차가운 겨울밤, 인간의 이기심이 충직한 생명을 외면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년간 가족이었던 충성이는 차디찬 눈밭 위에 버려지게 되죠. 하지만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굶주린 한 마리 늑대가 나타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벌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생명의 위대한 충성심이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얼어붙었던 인간의 마음까지 녹여내는지 그 모든 과정을 심도 깊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충성이와 늑대의 기묘한 우정과 그들을 둘러싼 인간들의 후회와 속죄, 그리고 마침내 충성기가 마주하게 될 운명적인 선택의 순간까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각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가운 가죽 시트의 질감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었다. 충성이의 코끝에 익숙한 주인의 채취와 더불어 평소와는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섞여 맴돌았다. 15년, 강산이 한 번 반이나 바뀔 긴 시간 동안 충성이는 박서연 여사와 그녀의 가족 곁을 묵묵히 지켜온 충견이었다. 갓 태어난 아들 민준의 곁을 지키며 훌륭한 보모 역할을 했고 집안에 낯선 이가 들어서면 그 누구보다 용맹하게 지저대며 가족의 안전을 책임졌다. 하지만 세월은 충성이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나던 털은 희끗희끗해졌고 늠름하던 걸음걸이는 조금씩 절뚝거리기 시작했다. 총명했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졌으며 무엇보다 예전처럼 아이들과 활기차게 뛰어놀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 여사에게 충성이는 이제 자랑스러운 반려견이 아닌 그저 낡고 오래된 가구 같은 존재일 뿐이었다. 얼마 전 새로 이사 온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에는 늙은 개의 냄새와 털 날림이 어울리지 않았다. 새로 들인 값비싼 카펫에 연신 실수를 해대는 늙은 개를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지만 그녀의 고민은 충성이를 위한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가장 깔끔하고 손쉽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었다. 유학 간 아들,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충성이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평소의 산책길이 아니었다.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조수석 바닥에 웅크린 채 충성이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눈 덮인 숲의 한가운데였다. 충성갑, 이리 와.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대신 그저 충성이를 불렀다. 충성이는 주인의 부름에 반사적으로 채에서 뛰어내렸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다. 차가운 눈이 발바닥을 시리게 했지만 충성이는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올려다보았다. 혹시 새로운 산책 코스인 걸까? 잠시 후면 다시 따뜻한 채 올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그런 충성이의 머리를 단 한 번도 쓰다듬어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냉정한 눈으로 충성이의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줄을 거칠게 풀어냈다. 그것은 아들
민준이 초등학생 시절 자신의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선물했던 것이었다. 목줄이 벗겨지는 순간 충성이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기다려. 박 여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 올라탔다. 충성이는 영문을 모른 채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끼익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숲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리고 이내에 하얀 눈을 헤치며 차가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충성이가 미친 듯이 차를 뒤쫓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흐릿한 눈으로 사라져가는 주인의 차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컹컹 짖는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충성이의 외침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차는 야속하게도 속도를 더 높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한참을 더 달리던 충성이는 결국 지쳐 눈밭 위에 쓰러지고 말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주변은 온통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설원과 앙상한 나뭇가지들 뿐 익숙한 주인의 냄새는 바람에 씻겨나가고 대신 낯선 흙 냄새와 차가운 눈의 냄새만이 코를 찔렀다. 충성심이 변치 않는 것으로 알려진 진도견은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인간에게 칭송받는 이 충성심이 바로 지금 청성을 이 차갑고 황량한 장소에 묶어두는 것이 되었다. 그는 주인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이것은 잠시뿐인 장난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사라진 차의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해는 저물어가고 숲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늙은 개의 온몸을 옥죄어 왔다. 과연 충성이는 이 혹독한 겨울숲에서 첫날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어둠은 순식간에 숲을 집어삼켰다. 한낮의 햇살이 잠시나마 눈 위에 드리웠던 온기마저 빼앗아간 자리에 칼날 같은 겨울밤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충성이는 박 여사가 자신을 떠났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주인의 마지막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 위를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그의 늙고 지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지만 기다려라는 마지막 명령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의 발을 묶었다. 충직한 진돗개의 DNA에 각인된 복종과 기다림의 본능은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절망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있었다. 천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때 윤기 나던 털은 이제 추위를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충성이는 어떻게든 천을 유지하려 애썼다. 눈을 파내고 마른 나무잎이라도 긁어모아 잠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얼어붙은 땅은 그의 무뎌진 발톱을 허락하지 않았다. 온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 굶주림으로 인한 고통보다 뼈를 내는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외로움이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혼자 잠들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곁에는 가족들의 온기가, 익숙한 집의 냄새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숲의 적막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생명들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작은 짐승이 눈 위를 바스락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까지 도시의 소음에 익숙했던 충성이에게 야생의 밤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다. 혹시라도 주인이 돌아올까봐, 주인의 찻소리를 놓칠까봐 잠들 수도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깜빡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추위에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모를 순간 충성이는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기척이 아니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진 차갑고 날카로운 포식자의 시선이었다. 충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바라본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서 있는 거대한 형체가 있었다. 근육질의 몸, 굵고 긴 다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안광, 늑대였다. 한국에서는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시베리아 늑대, 즉 회색 늑대는 아주 드물게 DMZ 인근이나 깊은 산악지대에서 목격되곤 하는데 바로 그 전설 같은 존재가 충성이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충성이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생존 본능이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려댔다. 늙고 지쳤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비록 투견이나 사냥개는 아니었지만 그의 혈관 속에는 수천 년간 한반도를 지켜온 진돗개의 용맹함이 흐르고 있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늑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눈으로 충성이를 관찰할 뿐이었다. 늑대의 눈에는 어떤 적이나 공격성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호기심이 뒤섞인 듯한 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대치는 한참 동안 이어졌다. 충성이는 금방이라도 덤벼들 것 같은 늑대의 모습에 숨 막히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늑대는 이상하게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마치 충성이를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늑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충성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길게 하울링을 시작했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숲 전체로 울려 퍼졌다. 그것은 위협의 소리가 아니었다. 외로움과 슬픔이 묻어나는 마치 동족을 부르는 듯한 처절한 울부짖음이었다. 충성이는 짖는 것을 멈췄다. 늑대의 울음소리 속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버려짐의 감정을 어렴풋이 느꼈다. 저 거대한 야생의 포식자 역시 자신처럼 혼자라는 것을 직감했다. 늑대의 하울링이 잦아들자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늑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충성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충성이는 깨달았다. 늑대가 자신을 사냥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 낯설고 위험한 숲에서 자신과 같은 외톨이가 있다는 사실이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기묘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지나갔다. 충성이는 여전히 주인을 기다렸지만 이제 그의 외로움 속에는 정체 모를 늑대의 시선이 함께하고 있었다. 야생의 포식자와 늙은 반려견,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은 충성이의 생존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까? 늑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충성이의 곁을 맴도는 것일까? 새벽이 밝아오면서 밤새 내린 서리가 숲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충성이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힘겹게 일으켰다. 밤사이 천이 너무 떨어져 거의 동사 직전까지 갔지만 기적적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간밤에 자신을 지켜보던 늑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혹시 모든 것이 추위와 굶주림이 만들어낸 환각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거대한 발자국이 지난밤의 만남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늑대의 발자국은 충성이의 주변을 몇 바퀴 맴돌다가 숲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아침이 되자 허기가 극심하게 몰려왔다. 어제 박 여사가 차에서 내리기 전 아침 식사로 주었던 사료 몇 알이 마지막 음식이었다.
충성이는 본능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헤매기 시작했다. 코를 땅에 박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온통 눈에 덮여 있어 먹을 만한 것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며칠 전 다른 동물이 파헤쳐 놓은 듯한 곳에서 얼어붙은 나무 뿌리를 발견하고 씹어보았지만 딱딱하고 맛이 없어 이내 뱉어버렸다. 평생을 주인이 주는 사료와 간식에 의존해 살아온 충성이에게 야생에서의 먹이 활동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충성이의 기력은 빠르게 쇠해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추위가 아닌 굶주림으로 먼저 죽을 것만 같았다. 절망감에 빠져 다시 눈밭에 주저앉으려던 그 순간 충성이의 귓가에 희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온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덤불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충성이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간밤에 보았던 바로 그 늑대였다. 늑대는 충성이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자신의 앞에 놓인 무언가에 다시 집중했다. 그것은 늑대가 막 사냥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토끼였다. 늑대는 토끼를 한 입에 삼킬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지 않고 앞발로 툭툭 건드리며 충성이의 반응을 살폈다. 충성이는 굶주림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 뻔했지만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한 포식자였다. 섣불리 다가갔다가는 자신마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침을 삼키며 늑대의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늑대는 잠시 충성이를 바라보다가 마치 이리 와서 먹어 라고 말하는 듯 토끼를 앞발로 툭 밀어 충성이 쪽으로 보냈다. 그리고는 자신은 뒤로 몇 걸음 물러나 자리를 피해 주었다. 충성이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야생의 늑대가 자신의 귀한 먹이를 그것도 종이 다른 개에게 양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보통 늑대는 자신의 먹이에 다른 동물이 접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특히 굶주린 겨울철에는 동족끼리도 먹이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눈앞의 늑대는 모든 야생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충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이것이 혹시 자신을 유인하기 위한 덫은 아닐까? 하지만 며칠째 굶은 위장이 고통스럽게 요동치며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늑대가 밀어준 토끼에게 다가갔다. 늑대는 여전히 공격할 기미 없이 그저 나무 뒤에 서서 충성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토끼 앞에 다다른 충성이는 허겁지겁 먹이를 먹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맛보는 피와 살점은 늙은 개의 몸에 절실했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식사를 마친 충성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늑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뱃속에 들어찬 음식의 온기는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날 이후 늑대는 매일같이 충성이의 주변을 맴돌았다.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지만 충성이는 항상 숲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늑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충성이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때쯤이면 어디선가 먹이가 나타났다. 어떤 날은 작은 설치류였고 어떤 날은 새의 사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항상 충성이의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충성이는 더 이상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이 혹독한 야생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늑대는 왜 충성이를 돕는 것일까? 단순히 동정심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일까? 충성이는 알 수 없었다. 확실한 것은 늑대의 그림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밤이 되면 늑대는 어김없이 나타나 충성이의 주변을 맴돌며 다른 야생 동물들의 접근을 막아주었다. 덕분에 충성이는 버려진 이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한때는 주인의 충직한 반려견이었던 늙은 진돗개는 이제 이름 모를 늑대의 기묘한 보호를 받으며 혹독한 겨울숲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니? 그리고 이 기묘한 공생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충성이가 숲에 버려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늑대에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야생에서의 생존은 여전히 고되고 험난했다. 특히 물을 구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주변의 눈을 핥아 갈증을 해결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갈증은 굶주린 만큼이나 고통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물 냄새를 따라 무작정 걷던 충성이는 꽁꽁 얼어붙은 냇가를 발견했다. 냇물은 대부분 두꺼운 얼음 아래에 갇혀 있었지만 다행히 한쪽 구석에서 바위 틈을 비집고 소량의 물이 흐르고 있었다. 충성이는 허겁지겁 차가운 물을 핥았다.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해 주었다. 한참 동안 물을 마시던 충성이는 문득 냇가 반대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늑대였다. 이번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낮의 햇살 아래 드러난 늑대의 모습은 밤에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었다. 회색과 검은색 털이 뒤섞인 거대한 몸집,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황금색 눈동자. 두 동물은 얼어붙은 냇가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전까지는 항상 늑대가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었지만 지금은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충성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경계의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늑대는 공격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목이 마른 듯 늑대 역시 냇가로 다가와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충성이와는 불과 한 뼘 거리를 두고서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야생에서 포식자들은 자신의 영역, 특히 물이나 먹이와 같은 필수 자원 근처에서 다른 동물의 접근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늑대 무리 내에서도 서열이 낮은 개체는 상위 개체가 식사나 물 마시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엄격한 규칙이다. 하지만 외톨이 늑대는 이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충성이의 바로 옆에서 태연하게 물을 마셨다. 물을 다 마신 늑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혀로 자신의 앞발을 핥기 시작했다. 충성이 역시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늑대의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앉았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시간을 보냈다. 따스한 겨울 햇살이 두 동물의 털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충성이는 늑대의 옆모습에서 깊은 상처 자국을 발견했다. 귀 한쪽이 살짝 찢어져 있었고 옆구리에는 다른 짐승의 이빨 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가 선명했다. 저 상처들은 분명 치열한 싸움의 흔적일 터였다. 늑대 역시 자신처럼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적을 깬 것은 늑대였다. 늑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숲 쪽을 향해 고갯짓을 하더니 충성이를 한번 돌아보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이었다. 충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주인이 남긴 기다려라는 명령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이제 와서 더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저 늑대를 따라가면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충성이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늑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늙은 진돗개와 상처 입은 늑대, 야생과 문명,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존재는 그렇게 얼어붙은 냇가에서의 기묘한 휴전을 끝으로 본격적인 동행을 시작했다. 늑대는 충성이의 느린 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주었다.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충성이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다정한 모습까지 보였다. 그들은 함께 눈 덮인 산비탈을 올랐고 앙상한 자작나무 숲을 지났다. 늑대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새로운 동료에게 소개해 주려는 듯 충성이를 숲의 이곳저곳으로 이끌었다. 충성이는 늑대를 따라가며 비로소 깨달았다. 지난 일주일간 늑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준 먹이들이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늑대는 이 숲의 지형과 사냥감의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충성이는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비록 그 대상이 인간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생존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과연 늑대가 충성이를 이끄는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이들의 기묘한 동행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충성이를 차가운 눈밭에 버리고 온 박서연 여사의 일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흘러갔다. 그녀의 고급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늙은 개의 냄새나 보기 싫은 털 뭉치로 더럽혀지지 않았다. 고요하고 깨끗한 거실, 값비싼 페르시안 카펫 위에는 더 이상 실수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결정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했다고 생각했다. 늙고 병든 개를 안락사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까지 합리화했다. 물론 그 자연이 혹독한 겨울, 숲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정리된 집안의 모습과 달리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반갑게 짖으며 달려 나오던 충성이의 부재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다. 소파에 앉아 TV를 볼 때면 을의 발치에 와서 눕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고 무심코 간식을 던져주려다 허공에 멈칫하는 자신의 손을 발견하곤 했다.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습관은 생각보다 지독했다. 박 여사는 이 허전함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강남의 유명 펫샵을 찾아가 가장 비싸고 혈통 좋은 강아지를 물색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새하얀 털에 까만 눈이 보석처럼 박힌 인형 같은 비숑 프리제였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가격표에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카드를 꺼내들었다. 소미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명품 브랜드의 목줄과 옷, 최고급 사료와 장난감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소미는 어리고 활기찼다. 집안을 총알처럼 뛰어다니며 웃음을 주었고 애교 넘치는 몸짓으로 박 여사의 무릎에 파고들었다. 박 여사는 소미의 재롱을 보며 잠시나마 충성이의 빈자리를 잇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미의 사진을 연일 업로드했다. 새 식구 비숑 멍스타그램 같은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의 행복한 반려 생활을 과시했다. 지인들은 너무 예쁘다, 인형 같다며 부러움 섞인 댓글을 달았고 박 여사는 그 반응에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여사는 소미에게서 충성이가 주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위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미의 애정은 간식을 향한 것이었고 그 충성심은 조건적이었다. 밤에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소미는 자신의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뿐 충성기처럼 조용히 다가와 곁을 지켜주지 않았다. 박 여사가 소파에 앉아 홀로 눈물 흘릴 때경 그녀의 슬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해맑게 장난감을 물고 와 놀아달라고 보챌 뿐이었다.
특히 기이한 점은 소미가 유독 충성이가 쓰던 물건들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다. 박 여사는 충성이의 낡은 밥그릇과 담요를 미쳐버리지 못하고 베란다 구석에 놓아두었는데 소미는 그 근처에만 가면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내렸다. 마치 그곳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동물들은 때로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에너지를 느끼기도 한다는데 어쩌면 소미는 그 자리에 남은 충성이의 깊은 원망이나 슬픔의 잔향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박 여사는 소미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 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충성이의 빈자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충성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젊은 시절,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아들 민준의 성장 과정까지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겪어온 가족이었다. 그의 묵묵한 눈빛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고 그의 변함없는 충성은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소비로 그 기억을 덮으려 했지만 본질적인 외로움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롭고 예쁜 강아지를 볼수록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내쳐진 충성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완벽해 보이던 일상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유학 간 아들 민준의 귀국과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운명이었다. 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던 아들 민준이 겨울 방학을 맞아 예고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박 여사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귀국에 반가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충성이의 일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충성이의 부재를 눈치채기 전에 적당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준은 집안을 둘러보며 가장 먼저 익숙한 존재를 찾았다. 충성이는 어딨어요? 이 녀석. 내가 온 줄도 모르고 자나. 민준에게 충성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외동으로 자라 외로움을 많이 탔던 그의 유년 시절을 온전히 함께해준 유일한 친구이자 형제였다. 걸음마를 뗄 때부터 그의 곁을 지켰고 사춘기의 방황을 묵묵히 들어주었으며 유학을 떠나던 날에는 공항까지 따라와 차 안에서 슬프게 울어주었던 존재였다. 박 여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을 꺼냈다. 아, 충성이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 나이가 많아서 잠자듯이 편안하게 갔단다. 그녀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랬다는 변명을 덧붙였다. 민주는 그 자리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네, 그럴 리가요. 떠나기 전에 영상통화했을 때만 해도 건강했잖아요.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노견들은 갑자기 그렇게 가기도 한단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박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요란하게 짖는 소리와 함께 소미가 달려나왔다. 민주는 생전 처음 보는 강아지의 모습에 미간을 찌푸렸다. 이 개는 누구예요? 박 여사는 당황하며 둘러댔다. 아, 충성이 가고 나서 집이 너무 허전해서 네가 외로울까봐 새로 데려왔지.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충성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 자리에 다른 개를 들인단 말인가. 마치 낡은 물건을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한 듯한 어머니의 행동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슬픔을 억누르고 충성이가 잠들어 있다는 곳을 물었다. 박 여사는 집 근처의 애견 장례식장에서 잘 보내주었다고 둘러댔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충성이와의 추억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함께 공을 던지고 놀던 공원,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들던 따뜻한 천, 슬픈 일이 있을 때면 핥아주던 혀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생생한데 이제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어머니의 말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평소 동물을 그다지 살갑게 대하지 않던 어머니가 충성이의 장례를 그렇게 정성껏 치러주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충성이의 죽음을 자신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 몰래 그녀가 말한 애견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충성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최근에 화장된 기록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최근 몇 달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민준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충성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는 집으로 돌아와 충성이의 물건들이 남아있는 베란다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성이가 평생 목에 걸고 다녔던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다. 민준이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받은 용돈을 꼬박 모아 사주었던 바로 그 목줄이었다. 만약 충성이가 정말 애견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을 맞았다면 이 목줄도 함께 태웠거나 유품으로 돌려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목줄은 마치 일부러 벗겨낸 것처럼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민주는 먹줄을 들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죠? 충성이 죽은 거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성이 어디 있어요? 그의 날카로운 추궁에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민준에게 그 어떤 대답보다 더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끔찍한 가설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새로 이사 온 집에 늙은 개가 있는 것을 싫어했다는 사실. 그리고 평소에도 충성이를 귀찮아했던 모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혹시 설마 어머니가 충성이를 버린 것은 아닐까? 일본의 우바스테야마 이샤샴 전설처럼 늙고 병든 가족을 산에버리는 끔찍한 이야기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어머니를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말씀하세요. 충성이 어디다 버렸어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아들의 외침이 텅 빈 거실을 울렸다. 이제 거짓과 침묵의 벽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뒤에 감춰졌던 잔인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충성이를 이끌던 늑대는 숲속 깊숙한 곳, 거대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공터에 다다라서야 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바람이 막혀 있어 다른 곳보다 훨씬 따뜻했고 한쪽에는 작은 동굴도 있었다. 늑대의 보금자리인 듯했다. 동굴 안은 의외로 깔끔했다. 마른 나무식과 짐승의 털 같은 것들이 깔려 있어 푹신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늑대는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고 눕더니 충성이에게도 들어오라는 듯 턱짓을 했다. 충성이는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안정감이었다. 그날 밤 충성이는 늑대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늑대는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힘이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는 거대한 늑대 무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형제와 부모로 보이는 여러 마리의 늑대들이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하지 않았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덩치 큰 수컷 늑대가 그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꿈속의 젊은 늑대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의 눈에는 반항심과 자존심이 가득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다. 젊은 늑대는 용맹하게 싸웠지만 경험 많고 노련한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다른 늑대들의 협공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무리는 그를 버려두고 떠나버렸다. 그의 옆구리와 귀에 남은 상처는 바로 그때 생긴 것이었다. 무리에서 쫓겨난 그는 홀로 남아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충성이가 숲에서 처음 들었던 외로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하울링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충성이는 옆에서 잠든 늑대를 바라보았다.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텔레파시처럼 늑대의 과거 기억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인지도 몰랐다. 늑대 사회에서 무리로부터의 추방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늑대는 혼자서는 큰 사냥감을 사냥하기 어렵고 다른 포식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 늑대는 그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강인한 생존자였다. 충성이는 비로소 늑대가 왜 자신을 도왔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늑대 역시 버려진 존재였다. 가족이라 믿었던 무리에게 배신당하고 내쳐진 아픔을 겪었기에 주인에게 버림받은 늙은 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것이다. 그는 충성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을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늑대가 개와 같은 조상 차닛에서 유래했다는 점이다. 약 0년 전 일부 늑대들이 인간과 함께 사는 길을 택하며 개로 진화했고 나머지는 야생에 남아 늑대로 살아왔다. 즉, 충성이와 늑대는 아주 먼 옛날에는 하나의 뿌리를 가진 친척이었던 셈이다. 어쩌면 늑대의 행동은 수만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아득한 동족의 발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충성이와 늑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가 되었다. 늑대는 충성이에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 다른 동물의 흔적을 추적하는 법,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독이 있는 식물을 구분하는 법까지. 충성이는 비록 늙고 몸이 불편했지만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늑대의 가르침을 빠르게 습득해 나갔다. 그들의 보금자리 주변에는 다른 동물들이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늑대의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씩 영역을 침범하는 불청객들이 있었다. 한 번은 굶주린 멧돼지 한 마리가 그들의 동굴 근처에 나타나 위협적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늑대는 즉시 달려나가 멧돼지의 앞을 가로막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멧돼지도 지지 않고 날카로운 어금니를 드러내며 맞섰다. 일촉즉발의 상황, 멧돼지가 늑대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까지 동굴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충성이가 뛰쳐나왔다. 그는 멧돼지의 뒤쪽으로 달려가 맹렬하게 지저대며 주의를 끌었다. 예상치 못한 협공에 당황한 멧돼지는 결국 위협을 포기하고 숲고 숲보라 먹기 잠일새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날의 일은 두 동물에게 큰 의미를 가졌다. 충성이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했고 늑대는 자신에게도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료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버림받은 두 외톨이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늑대는 더 이상 밤에 슬프게 울부짖지 않았고 충성이의 눈에서도 주인을 향한 그리움, 대신 생존의 의지가 빛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공생은 그들을 찾아 겨울숲으로 들어서는 인간의 발걸음으로 인해 곧 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숲에서 먹이를 구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작은 동물들은 대부분 겨울잠에 들어갔고 눈 위에 남겨진 사냥감의 흔적도 찾기 힘들었다.
늑대는 종종 며칠씩 사냥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굶주림은 충성이와 늑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 충성이는 더 이상 늑대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도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만 했다. 충성이는 비록 늙어서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늑대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하며 발달시켜온 뛰어난 후각과 청각이었다. 특히 진돗개는 냄새를 통해 사물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충성이는 눈 속에 숨어있는 작은 동물의 미세한 채취나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늑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들은 눈 덮인 능선을 함께 걷고 있었다.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코를 벌름거리며 한쪽 방향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늑대를 향해 짧게 짖으며 신호를 보냈다. 늑대는 충성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잠시 살피더니 이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몸을 낮췄다. 그곳은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사냥감이 자신들의 냄새를 맡기 어려운 최적의 위치였다. 두 생존자의 첫 합동 사냥이 시작되었다. 늑대는 충성이의 신호를 따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충성이는 후각과 청각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계속해서 늑대에게 알려주었고 늑대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단 경로를 찾아 접근했다. 그들의 목표는 눈 속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꿩 한 마리였다. 늑대가 꿩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자 충성이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일부러 반대편으로 멀리 돌아가서 꿩이 늑대가 매복한 방향으로 도망치도록 유도하며 짖기 시작했다. 충성이의 요란한 짖는 소리에 놀란 꿩은 예상대로 늑대가 숨어있는 방향으로 날아올랐다. 바로 그 순간 매복하고 있던 늑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공중에서 꿩을 낚아챘다. 완벽한 팀플레이였다. 늑대의 힘과 속도, 그리고 충성이의 예민한 감각과 지능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환상적인 결과였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사냥 성공률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충성이가 사냥감을 발견하고 몰입꾼 역할을 하면 늑대가 마무리하는 방식의 협업은 거의 실패가 없었다. 늑대는 더 이상 충성이를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충성이를 자신과 대등한 신뢰할 수 있는 사냥 파트너로 인정했다. 사냥에 성공하면 늑대는 항상 충성이가 먼저 먹도록 배려했고 충성이 역시 자신이 먹을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늑대를 위해 남겨두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늑대 무리보다도 끈끈한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야생에서 이종이충 간의 협력 관계는 드물지만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코요테와 오소리는 함께 땅 다람쥐를 사냥하기도 한다. 코요테가 땅 위에서 다람쥐를 쫓으면 굴파기의 명수인 오소리가 땅 속으로 도망친 다람쥐를 사냥하는 식이다. 이처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한 협력은 각자의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여준다. 충성이와 늑대의 관계, 역시 이와 같은 생존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밤이 되면 동굴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천으로 추위를 이겨냈고 낮에는 함께 숲을 어슬렁거리며 그들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충성이는 더 이상 자신을 버린 주인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동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했다. 박 여사가 주었던 안락한 삶과 맛있는 사료는 없었지만 지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했다.
그는 야생의 혹독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충성이와 늑대가 그들만의 왕국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무렵 그들의 운명을 뒤흔들 또 다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거짓말에 분노한 아들 민준이었다. 그는 충성이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그의 필사적인 추적은 마침내 겨울숲의 고요함을 깨뜨리게 될 것이었다. 과연 민준은 충성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충성이와 늑대는 그들의 삶에 끼어든 인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디다 버렸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뒤섞여 날카롭게 떨렸다. 박 여사는 아들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다. 새로 이사 온 집에 늙은 개가 어울리지 않아서 관리가 힘들어서 그래서 강원도 깊은 산속에 버리고 왔노라고. 그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개미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주는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진실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15년을 함께한 가족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그 혹독한 겨울산에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유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행위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충성이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였는지 잊으셨어요? 그의 외침에 박 여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컴퓨터를 켜고 어머니가 말한 강원도 깊은 산속이라는 막연한 단서를 가지고 충성기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어머니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는 차량의 메모리 카드를 몰래 빼내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눈보라가 치는 낯선 국도를 달리는 장면, 차에서 내리는 충성이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차를 필사적으로 뒤쫓아오다 힘없이 쓰러지는 충성이의 마지막 모습까지. 민주는 영상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충성이가 느꼈을 절망과 배신감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충성이를 찾아야 했다. 살아있을 확률은 희박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최소한 녀석의 마지막이라도 거두어 주어야겠다.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충성이가 버려진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민주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인터넷으로 인근 지형도를 검색하고 생존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 읽으며 겨울 산행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했다. 방한복, 아이젠, 랜턴, 비상식량,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구급상자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또한 최근 그 지역에서 야생동물, 특히 늑대가 목격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한국에서는 멸종된 줄 알았던 늑대의 출현은 학계에서도 큰 관심사였는데 몇몇 등산객과 지역 주민들이 희귀한 회색 늑대를 보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사실은 민준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만약 충성이가 굶주린 늑대에게 변을 당했다면 그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애쓰며 충성이가 무사할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와는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그는 쪽지한 장만을 남겨둔 채 이른 새벽집을 나섰다. 충성이 찾으러 갑니다.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충성이가 버려진 국도에 도착했을 때 날은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길게는 여전히 희미하게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민주는 차를 세우고 굳은 결심을 한 채 숲으로 들어섰다.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향기는 도시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뽀드득거리는 눈 밟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감이 그를 짓눌렀다. 충성아, 충성아, 어디 있니? 민주는 목이 터져라 충성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광활한 숲속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가 이내 사라졌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혹시라도 충성이의 발자국이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지 필사적으로 살폈다. 하지만 그가 버려진 지 이미 열흘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내린 눈이 모든 흔적을 덮어버린 뒤였다. 밤이 깊어지자 숲은 더욱 위협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랜턴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체에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괴물의 손가락처럼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평범한 도시 청년이었던 민준에게 겨울 밤에 사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차가운 눈밭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혹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충성이를 생각하면 두려움도 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왜 진작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곁에 있어 주지 못했을까?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충성이를 찾겠다는 그의 결심은 단순한 구출 의지를 넘어 자신의 지난 시간과 어머니의 죄에 대한 속죄의 여정이었다. 민준이 남기고 간 짧은 쪽지를 발견한 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충성이를 찾으러 간다. 찾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아들의 차갑고 단호한 필체에서 그녀는 자신을 향한 깊은 원망과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애써 쌓아 올렸던 완벽한 일상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충성이는 그저 늙고 병든 개였지만 아들에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이자 형제였다. 그녀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버린 셈이었다. 아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때리고 욕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텅 빈 집안을 둘러보았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채워진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곳보다 춥고 삭막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 베란다 구석에 놓인 충성이의 낡은 담요가 들어왔다. 그녀는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가 담요를 집어들었다. 담요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충성이의 채취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억눌려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갓난아기였던 민준이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곁으로 다가가 핥아주며 달래던 충성이의 모습. 남편과 크게 다투고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기대던 따뜻한 온기. 현관문을 열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표정으로 꼬리를 치며 달려나오던 모습. 그 모든 순간에 충성이는 조건 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었다. 그는 동물이 아니라 분명한 가족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에게 무엇을 돌려주었는가? 늙고 병들자 귀찮아하고 냄새 난다며 구박하고 결국에는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에 몸서리를 쳤다. 후회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충성이를 버린 것은 단순히 개 한 마리를 유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5년간의 추억과 신뢰 그리고 가족의 의미 자체를 내버린 행위였다. 그녀는 새로 들인 소미를 바라보았다. 소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발치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저 작고 예쁜 생명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미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소미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과오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새로운 반려견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덮어줄 살아있는 인형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박 여사는 불안감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했다. 지금쯤 아들은 눈보라가 치는 그 험한 산속을 헤매고 있을 터였다. 만약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민준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기계음만이 그녀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산속이라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이대로 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모든 일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끝을 맺는 것도 자신의 몫이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체면이나 우아함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두꺼운 등산복을 옷장에서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눈물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아들을 찾으러 그리고 자신이 버렸던 충성이에게 속죄하러 그 겨울 숲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충성이를 찾든 못 찾든 최소한 아들 곁에서 함께 추위에 떨며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그녀의 이러한 결심은 단순히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아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과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깨져버린 일상의 균열을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려는 처절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차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한때 충성이를 버리기 위해 향했던 바로 그 길을 이제는 아들과 충성이를 찾기 위해 다시 달려가야만 했다. 민주는 밤새 숲속을 헤맸다. 천은 급격히 떨어졌고 가져온 비상식량도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경성가 하고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피로로 점점 쉬어갔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날이 밝아오면서 시야는 확보되었지만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은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밤사이 새로 내린 눈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흔적마저 모두 지워버렸다. 그는 무작정 능선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냇가로 모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서였다. 눈 덮인 비탈길을 오르내리기를 수차례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발을 헛디뎌 눈밭에 쓰러진 그는 그대로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충성이도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까? 죄책감과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우 하는 길고 구슬픈 늑대의 하울링이 들려왔다. 민주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늑대? 이 근처에 늑대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동시에 기묘한 희망이 솟아올랐다. 늑대와 같은 포식자는 사냥감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법. 어쩌면 늑대를 따라가면 충성이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최악의 경우 늑대의 먹이가 된 충성이의 마지막 흔적이라도. 민주는 끔찍한 생각을 떨쳐내며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늑대의 울음소리는 마치 그를 이끌기라도 하듯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들려왔다. 민주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그는 마침내 눈 위에 찍힌 선명한 동물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두 종류의 발자국이었다. 하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거대한 늑대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작았지만 분명 개과 동물의 발자국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충성이의 발자국일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발자국의 크기를 재어보았다.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충성이의 발 크기와 거의 일치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두 발자국은 서로 싸운 흔적 없이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함께 동행이라도 한 것처럼.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늑대와 개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 발자국이 충성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필사적으로 추적을 시작했다. 발자국은 험준한 산비탈을 넘어 숲 깊은 곳으로 이어져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쉴 수 없었다. 조금만 더 가면 충성이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마침내 발자국은 거대한 바위들이 모여 있는 어느 공터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마리의 거대한 회색 늑대, 그리고 그 옆에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의 늙은 진돗개 한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진 눈, 희끗희끗해진 털, 절뚝거리는 뒷다리, 틀림없는 충성이었다. 살아있었다. 자신의 눈앞에 기적처럼 살아있었다. 충성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충성이의 반응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반갑게 꼬리를 치며 달려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충성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심지어 낮게 으르렁거리기까지 했다. 15년을 함께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옆에 있던 늑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과 충성이의 사이를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충성이의 눈빛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그가 알던 순하고 충직한 반려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눈에는 혹독한 야생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강인함과 인간에 대한 깊은 불신이 함께 서려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충성이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저 늑대와는 어떻게 함께 있게 된 것일까? 그 모든 의문보다 더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충성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충성이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지만 충성이는 대답 대신 늑대의 등 뒤로 한 걸음 물러설 뿐이었다. 버림받은 상처가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마저 지워버린 것일까? 재회의 기쁨도 잠시, 민주는 더 큰 절망과 마주해야 했다. 충성가, 나야. 민준이, 형 왔어. 못 알아보겠어. 민주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애원하듯 말을 건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며 충성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앞을 가로막고 있던 늑대가 땅을 울리는 듯한 위협적인 으르렁거림과 함께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자세를 낮췄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목을 물어뜯어 버리겠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충성이는 여전히 늑대의 등 뒤에서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민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마치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느냐고 질책하는 듯한 깊은 원망마저 담겨 있는 듯했다. 민주는 깨달았다. 충성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알아보지만 더 이상 다가오기를 원치 않는 것이었다. 버림받았던 그 순간 충성이의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저 늑대였다. 민주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충성이를 구하러 왔다. 다시 따뜻한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험한 산을 헤맸다.
하지만 정작 충성이는 그 구원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충성이에게 이제 가족은 자신이 아니라 저 늑대인 것처럼 보였다. 짧은 시간 동안 충성이는 완벽하게 야생에 적응해 있었다. 털은 흙먼지로 뒤엉켜 있었고 몸에서는 낯선 짐승의 냄새가 났지만 그 모습은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을 갇혀 살던 동물원을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찾은 맹수처럼 그 눈빛에는 형용한 생기가 넘쳤다. 민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강제로 데려가려고 해도 저 거대한 늑대가 버티고 있는 한 불가능했다. 설령 늑대를 쫓아낸다 해도 충성이가 순순히 따라올 리 만무했다. 그는 잠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충성이의 경계심도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근처에 눈을 긁어모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며 충성이와 늑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두 동물의 관계는 민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눈빛만으로 서로의 의사를 교환했다. 늑대는 사냥해온 작은 동물을 충성이 앞에 먼저 가져다 주었고 충성이는 늑대의 상처를 핥아주며 애정을 표현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인간 사회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깊은 신뢰와 유대감이 느껴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질투심을 느꼈다. 자신이 15년간 주었던 사랑과 신뢰가 불과 몇 주 만난 저 늑대에게 자리를 빼앗겨버린 것만 같았다. 사실 야생화 페럴라이제이션 된 개가 다시 인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충성기처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경우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게 남아 공격성을 보이거나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일 수 있다. 충성이는 이제 더 이상 민준이 알던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야생견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늑대와 충성이는 바위 틈에 있는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들어갔다. 민주는 홀로 남아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충성이를 데려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를 다시 좁은 아파트에 가두고 사료를 주고 목줄을 채워 산책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한 일일까? 어쩌면 충성이는 이 넓은 숲에서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이 더 행복한 것인지도 모른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갔다. 충성이를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가는 것 또한 폭력일 수 있었다. 그는 충성이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되살려 아직 자신들 사이에 유대감이 남아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민주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무작정 다가가는 대신 충성이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놀이를 시도해 보기로 했다. 나뭇가지를 던지면 물어오던 놀이, 그 놀이를 통해 충성이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또 다른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조심스럽게 충성이와 늑대에게 다가갔다. 어젯밤과는 달리 늑대는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충성이의 앞을 막아서서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로운 눈으로 좇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마치 충성을 지키는 충직한 수호기사처럼 보였다. 민주는 가방에서 밤새 정성껏 깎아 만든 충성이가 가지고 놀기 좋은 크기의 나뭇가지를 꺼내 들었다. 충성아, 이거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매일 하던 거잖아.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며 충성이를 자극하지 않도록 천천히 나뭇가지를 던졌다. 나뭇가지는 포물선을 그리며 충성이의 근처 눈밭에 떨어졌다. 그 순간 충성이의 몸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의 귀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쫑긋 섰고
꼬리가 아주 살짝 흔들리는 듯했다.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몸에 각인된 기억이 무의식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충성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던져진 나뭇가지와 민준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과 버림받았던 배신감의 기억이 그의 내면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늑대가 나섰다. 늑대는 충성이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민준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대여 이상 내 동료를 흔들지 마라. 그는 이제 너희의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찔라고 말하는 듯한 단호한 의사 표현이었다. 늑대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자신의 무리에서 쫓겨났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그는 충성이가 또다시 인간에게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자신의 방식으로 지키려 하고 있었다. 늑대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흔들리던 충성이의 눈빛도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나뭇가지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늑대의 곁에 바싹 붙어섰다. 마치 늑대의 뜻에 동의라도 하듯 민주는 절망했다. 충성이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충성이 사이에는 늑대라는 거대한 장벽뿐만 아니라 육이라는 행위가 만들어낸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이 망견자실에 있던 바로 그 순간 숲의 다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나타났다. 두꺼운 등산복에 머리는 산발이 된 채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엉망이 된 박 여사였다. 그녀는 밤새 차를 몰아 산 입구에 도착했고 아들이 남긴 희미한 발자국을 따라 거의 기다시피 하여 이곳까지 온 것이었다. 민준아, 박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안도하며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아들 너머에 있는 두 마리의 동물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늙고 초라한 모습의 충성이, 그리고 그를 지키듯 서 있는 거대한 늑대. 박 여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자신이 버린 생명이 저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하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아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충성이 역시 박 여사를 발견했다. 자신을 차디찬 눈밭에 버리고 떠났던 바로 그 주인의 모습을 충성이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으르렁거림은 경계나 위협이 아닌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울음소리 같았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개들은 특정 인간의 냄새를 아주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신을 사랑해준 주인의 냄새는 잊지 않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끔찍한 상처를 준 주인의 냄새 역시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충성이에게 박 여사의 등장은 잊고 싶었던 악몽을 눈앞에 되살려 놓은 것과 같았다. 늑대는 충성이의 격한 반응을 보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저 나약해 보이는 인간 여자가 바로 자신의 동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장본인이라는 것을 늑대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그는 지금까지 민준에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야생 포식자의 본능적인 공격성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모든 털을 곤두쓰고 송곳니를 완전히 드러낸 채 당장이라도 박 여사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한 자세로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안 돼. 민준이 소리치며 박 여사와 늑대 사이를 막아섰다. 늑대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주춤했지만 박 여사를 향한 저기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황금색 눈동자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동료를 고통에 빠뜨린 원흉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눈앞에 거대한 늑대의 살기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충성이의 모습만이 들어왔다. 깡마른 몸, 엉망으로 엉킨 털, 그리고 자신을 향한 원망이 가득한 눈빛, 그녀가 버렸던 15년의 세월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충성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박 여사는 흐느끼며 용서를 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막혀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자신의 이기심이 이 충직한 생명을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뜨렸으며 아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이나 합리화를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으로 기기 시작했다. 차가운 눈이 무릎을 파고드는 고통도 잊은 채 오직 충성이를 향해 속죄를 향해 나아갔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집으로 가자. 충성가. 응. 그녀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려 차가운 눈 위로 떨어져 녹아내렸다. 마치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충성이는 박 여사의 처절한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자신을 버렸던 주인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충성이의 등 뒤에서 따뜻하고 커다란 몸이 그를 감싸 안았다. 늑대였다. 늑대는 더 이상 박 여사를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동료를 위로하고 있었다. 마치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곁에 있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늑대의 행동은 충성이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친구를 묵묵히 지지해주는 것에 가까웠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가 충성이의 다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충성이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것은 더 이상 인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온전히 충성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박 여사는 마침내 충성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주 조심스럽게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충성이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주인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박 여사의 손이 마침내 충성이의 털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오열을 터뜨렸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윤기 나던 털이 아니었다. 거칠고 차가운 야생의 감촉이었다. 그 감촉을 통해 그녀는 충성이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집에 가자.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네가 제일 좋아하던 간식도 줄게. 제발. 박 여사의 애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이제 충성이를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듯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망가뜨린 관계를 회복하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충성이에게 최선을 다해 속죄하고 싶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듯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숲의 정적 속에서 오직 박 여사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충성이는 고개를 들어 눈물로 범벅이 된 주인의 얼굴과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늑대의 얼굴을 차례로 번갈아 보았다. 그의 뿌옇게 흐려진 눈동자가 깊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은 충성이의 선택에 달렸다. 자신을 버렸지만 이제 와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옛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구해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야생의 동료 곁에 남을 것인가? 인간의 세계와 야생의 세계, 과거의 안락함과 현재의 자유, 충성이는 자신의 남은 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운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과연 충성이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일까? 충성이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작은 머릿속에서는 지난 15년간의 기억과 최근 몇 주간의 생존 기록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박 여사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손이 자신을 차 밖으로 밀어내던 순간의 차가움 또한 생생했다. 민준의 눈빛은 애틋했지만 그가 떠나고 홀로 남겨졌던 시간의 외로움도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늑대의 묵직한 천은 그 어떤 인간의 위로보다 더 큰 안정감을 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등 뒤에 있는 늑대를 바라보았다. 늑대의 황금색 눈동자는 그 어떤 재촉이나 강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충성이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서 충성이는 자신과 같은 버려짐의 아픔을 겪고 그것을 이겨낸 동지의 깊은 이해심을 읽었다. 늑대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이 험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사냥하고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그들만의 자유로운 왕국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매력적인 삶이었다. 다시 고개를 돌려 박 여사와 민준을 보았다.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간절함으로 가득 찬 아들의 얼굴. 그들은 분명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후회는 진심으로 보였다. 만약 그들을 따라 나선다면 다시 따뜻한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그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된 인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꿈틀거렸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충성심은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이 사라지지 않는 깊은 각인이었다. 충성이는 박 여사의 손길에서 천천히 고개를 떼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두 인간과 늑대의 사이 그 중간 지점을 향해 걸어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그는 정확히 세 존재의 한가운데 멈춰섰다. 그리고는 먼저 민준을 향해 다가갔다. 민준은 희망에 가득 차 손을 내밀었다. 충성이는 민준의 손 냄새를 맡더니 아주 잠시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것은 내 마음은 알아. 고마워. 이라고 말하는 듯한 작별의 인사였다. 민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어서 충성이는 박 여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발치에 잠시 머물렀다. 으르렁거리지도 꼬리를 치지도 않았다. 그저 덤덤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용서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충성이는 늑대에게로 향했다. 늑대는 충성이의 목덜리를 부드럽게 핥아주었다. 마치 수고했다는 듯, 어떤 선택이든 괜찮다는 듯, 충성이는 늑대의 몸에 자신의 몸을 가볍게 비볐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늑대에게서도 몸을 돌려 혼자만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에게도 늑대에게도 가지 않았다. 그는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반려견도 현재에 안주하는 야생의 일원도 아니었다. 그는 모든 관계를 뒤로하고 홀로 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절뚝거리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어떤 때보다 단호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는 눈 덮인 언덕 너머 미지의 숲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아갔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준과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늑대 역시 그를 뒤쫓지 않고 그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충성이의 선택은 그 자리에 남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용서나 복수 대신 자유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완벽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충성이의 작은 모습이
마침내 언덕 너머로 사라졌을 때 늑대는 숲을 향해 길고 깊은 하울링을 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도 분노의 외침도 아니었다. 새로운 길을 떠나는 고독한 영웅을 향한 존경과 작별의 인사였다. 박 여사와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충성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겪은 이 일은 그들에게 가족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는 새로운 이해와 화해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충성이는 비록 그들의 곁을 떠났지만 그의 위대한 선택은 남은 이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한 생명의 놀라운 생존기를 넘어 신뢰와 배신, 후회와 속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바로 서는 존엄성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충성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게 얼마만큼의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충성이가 선택한 세 번째 길,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시련일 수도, 혹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겠지요. 확실한 것은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네 발로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충성이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